오늘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해주실 어른은 금년도 7번, 8번째인가 7번째 마지막으로 끝으로 서정갑씨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대통령도 있고 대장도 있고 저 밑에 1등병 쫄병들도 있어. 이 군의 계급이.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냐? 허리가 중추. 거기가 대령입니다. 대령. 대령이면 그 군의 중심 폭판에서 딱 중심을 잡아서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통틀어서 제대한 분들이 있어. 어마어마한 숫자. 그 어른의 회장님 되시는 우리 고들정자 갑옷갑자 쓰시는 서정갑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 서정갑 선생님은 또 우리는 ROTC 그러면 그 어른이 또한 그 조직이 우리나라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입니다. 거기 총회장님 되시고 여러분들 요새 제가 언젠가 와서 내가 봤는데 TV조선인지 이렇게 A인지 거기서 보니까 우리 조 선생님 여러 번 나오셔서 시국 돌아가는 거 이게 이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른의 고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예비역 육군대령 서정갑입니다. 대한노인의 안성 지회장님 그리고 오충호 우리 학장님 노인의 대학 학장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강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제가 이제 7시 뉴스를 보고 이제 사무실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뉴스에는 북한의 로켓들을 미사일 발사하는데 미사일 실패해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당한 겁니다. 오전 9시 51분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에 낙하했어요. 성공한 거죠. 이 미사일이라면 핵을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도 미국의 일본은 물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실패한 거 아니라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거죠. 이것을 우리 정보당국이 정부가 전혀 몰랐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겠지만은 저 사람들의 역정보에 우리가 말리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바보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학장님과 지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국가도 아니야.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12월 19일 날 대사를 앞두고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은 누굽니까? 우리 유권자들 아닙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 가지고 다시는 정말 엉터리 같은 대통령을 뽑는 일은 없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10월 30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아마 여러분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정문원 의원이 서해상에 있는 NLL은 우리 영토가 아니다 하고 2007년 10월 3일 날 평양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라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국군 통수권자예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대통령이고 저희들한테는 국군 통수권자예요.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적장에게 가서 이건 창피할 정도로 아니 NLL이 우리 영토가 아니다. 영토선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NLL은 우리말로 이렇게 고치면은 북방 한계선입니다. 우리 전방에 가 있는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 NLL은 바다의 휴전선이에요. 이것을 영토선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가 얘기했으니까 얼만큼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날 국민행동본부가 단독으로 이건 안 되겠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노무현, 김정일 역적 모의 규탄하는 국민 그럴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갑자기 한 거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우파 진영이라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오히려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제가 이게 다른 데는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입에 담지 못할 이 얘기를 이거는 우파라 하기보다도 사이비 우파야. 이 별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노무현이 얘기, 그 사람이 노무현이 똑바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똑바로 본 게 있습니다.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고 다닌다.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땅에 떨어게 이렇게 위험하게 된 것은 별 다는 사람들이 별이 뭡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철학을 가진 사람만이 군인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서겠다는 사람만이 별 달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이상한 하늘의 별똥별도 아니고 그런 별똥별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10월 30일 날 집회를 가지면서 갖고 나가지고 인사말을 통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역적 모의를 규탄하는 NLL이 우리 영토선이 아니라는 걸 이런 게 국회에서 국정조사에서 정문원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토선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역적 모의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에 그것을 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결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여기선 어른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를 반복을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우리 국민행동본부에 언론 보도란이라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날씨가 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늘이 보아서 우리가 집회할 때까지 한 2만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경북 성주에서 6.25 참전 용사들이 오셨어요. 보수 2대를 대전해가지고 한편에서는 별을 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송주에 있는 6.25 참전용사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오늘 여기 평균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균 나이가 82세라 그래요. 돌아가실 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빼고 나머지 분들,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머지 분들 버스 2대를 배절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나라가 지금 안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왔는데 우리 죽는 날까지 조국을 위해서 나머지 여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더욱 그 놀란 것은 12월 5일 날 부산역 광장에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부산역 광장에서 또 집회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성주에서 이번에 버스 3대를 냈는데 2대는 6.25 그 참전용사들이고 1대는 민족주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날 여기에 눈이 많이 왔죠. 12월 5일 날. 근데 그 서울에서는 11시부터 눈이 엄청나게 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회하는 부산역 광장에는 집회가 끝날 때까지 눈비가 오지 않았어요. 눈이 집회가 2시 시작해가지고 4시경에 막 끝나니까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끝나니까 그때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이거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정말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얼마만큼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무심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강연 시간 조금 길어도 되겠죠? 예. 오늘 이게 마지막 강연이라 하는데 제가 좀 마음 놓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쫓기면은 이게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노인대학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경북 성주에는 6.25 참전용사들 마지막 여생을 평균 나이가 82세인데 마지막 여생을 나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가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가끔가다 우리 사무실에 전화오고 걸려오는 분들이나 이런 강연장에 오게 되면은 왜 국민행동본부가 하는 강연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느냐, 왜 노인네들만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저는 그때마다 오후 2시경에 통상 우리가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은 대학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애국하는 것이다. 우리 노인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이 노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오늘에 있게 한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 삶의 질에서 영국보다도 앞서 있어요. 15위, 전 세계에서 15위에 우리가 해당합니다. 무역은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8대 무역 대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게 한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그 대에서 얼만큼 많은, 여기서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80 넘으신 분들은 대개 그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이 잠깐 메모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인지를 아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오늘의 풍요를 있게 한 거다. 여러분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네다, 늙었다, 보순이, 수구, 골토이네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60년도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원조로 좀 돈을 좀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케네디였었는데 케네디가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아예 박대를 해서 만나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쿠데타 세력을 도와주면 또 쿠데타 다른 인근 주변 국가에서 쿠데타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원조 했던 것도 원조도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분단 국가인 지금 이제 독일이죠. 그때는 독일도 분단국, 공산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데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요새 말로 이제 돈 빌리려 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없으니까 노스 웨스트 비행기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그 계약을 못하도록 그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 서독 정부에서 국빈용 비행기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타고 가서 이제 뭘 담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존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거지 나라예요. 거지도 상거지 나라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예. 그때 우리 나이 어린 고등학교 막 졸업한 나이 어린 간호사들이 서독에 가서 시골 병원에 가가지고 병들어서 죽은 이방인들, 서양인들 시신을 닦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는 봉급을 본국에다 조금씩 보내주고 또 강부들은 한 500명의 강부가 가는데 1000m 이하의 땅 밑에서 석탄을 캐는 거. 정말 억척스럽게 일을 하고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것들이 얼만큼 그냥 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시체 닦는 이런 일을 처음 시체를 만져보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 여기에 혹시 간호사 출신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홈시크를 해가지고 고향 생각 저는 월남에 갔을 때 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탈영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교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걸 홈시크라게 고향병 향수병이라죠. 집에 가고 싶구나.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만 봐더라도 저거 타고 내가 가면 도망쳐 가면 될 텐데 항구에 나가야 되면 저는 나트랑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배가 이렇게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저 배를 타고 도망갈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 고향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밥맛도 안 나고 이런데 이 어린 간호사들은 얼만큼 고향 생각이 났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강부들하고 이렇게 그 간호사들하고 모여서 이제 대통령이 왔으니까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다 못 불렀다. 그 장소가 전부 다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옆에 있던 그 독일 서독 대통령 리브케 대통령도 같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회고록 어느 구절에 보면 그래요. 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공식 행사장에서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분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 간호사들, 딸 같은 어린 간호사들이 무슨 시체를 닦는 거 그게 얼만큼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것도 시골 병원에서. 그걸 생각하고 1000m 이하 지하에서 석탄 캐내는 강부들을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먹지 못해서 이런 가난에 굶주린 우리나라 한국의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리브케 대통령도, 서독의 리브케 대통령도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전자원인데 뭘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는데 담보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간호사, 강부들이 매월 받는 돈, 봉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1억 4천 마르크를 빌려오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그때 한다고 해서 얼만큼 더 반대했습니다. 그걸 닦는 데 쓰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우리같이 월남에 갔을 때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받은 전투수당 일부러 또 고속도로 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는 우리 지금 7, 80대 어르신들 피와 땀과 눈물이 결정돼서 오늘의 풍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 이것을 오늘의 젊은이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또 어차피 이제 대선 얘기가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전까지 그 불어를 보니까 박근혜 대표가 49% 정도, 요 동아일보에서 조사했는데 문재인이 41.4. TBC 여론조사, JTBC 여론조사에는 박근혜가 47.8, 문재인이 45.6. 좌파 매체라고 있는 오마이뉴스, 여기서는 박근혜가 48.1, 문재인이 46.1.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지만 선거를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19일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아마 선관위가 내가 제가 온다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이 나와 있으라고 믿는데 정말 공정선거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확실한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기권자 없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선관위 직원들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국민행동본부장을 이게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 그 애국운동을 만들 그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금년 한 해만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신문 광고, 국민행동본부로 신문 광고를 낸 횟수를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거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제 봤더니 388건의 횟수가, 신문 광고 나가는 횟수가 749회. 이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을 지방신문까지 막내해서 그렇습니다. 집회 기자회견은 207회.
아마 대한민국 주요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서울시청 광장, 그다음에 부산역 광장 이 마지막 집회가 아닌가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병대 구국결사대 회원들하고 단상에서 부산 시민을 향해서 인사를 할 때 고별 인사식으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오늘 부산 집회를 끝나고는 더는 시청 광장이라든가 아스팔트에 나가서 집회하는, 시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 집회다 생각하고 여러분 부산 시민을 향해서 경의합시다. 그래서 제가 경의를 하고 마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런 집회는 제가 이제 신문 광고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연 다시 하라는 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엔 좀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주요한 일들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시간이 있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2004년도 7월 2004년도 아니라 2000년도 12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대령연합회 회장 명의로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그 정체성을 밝히라 이런 성명서를 냅니다. 근데 그 성명서가 내용이 좋다 해가지고 전후신문에서 광고비 10원 한 장도 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일단 일면에 5단 광고로 성명을 실어도 되겠냐, 승낙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얼마나 반갑죠. 그렇게 승인했더니 2001년도 1월 16일자 전후신문에 5단 광고가 난 것이 신문기사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미한 일반 시민단체 대령연합회가 최초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문 광고를 많이 냈는데 2004년도 7월 2일자 여러분이 그게 생각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일간지에 전부 다 메인 톱 제목으로 남파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대통령 직속의 응사진상위원회가 그렇게 발표합니다. 여러분, 남파 간첩이 누굽니까? 빨치산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을 노무현 정권 직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6.25 참전자 되신 분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지금 수당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담배 한 가지 정도 이런 국가에서 혜택 주는 게 그것밖에 없다. 하루에 담배 한 가지 정도.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2004년 7월 20일 날 친북 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군대를 구하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대한민국을 사수한다는 명령, 헌법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명령에 따르지 말아라는 그런 신문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우리당 청와대가 성명서를 2회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25일 날, 그러니까 2004년도 7월 25일 날 KBS 9시 첫 번째 방송에 청와대 성명이 발표되고 여루당 성명이 발표되고 이강덕 앵커입니다 하면서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사법 처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해 9월 달에 간첩을 조사하는
대공 분실에 2번 불려갑니다. 소위 말해서 내란 선동죄라는 거. 그래서 내란 선동죄가 안 되니까 내란 선동 미수죄, 그것도 안 되니까 내란 이행 선동죄, 이런 얘기 들어봤으니까 처음이죠. 저도 검사 앞에서 그 조사받으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학교 다니면서 어느 정도 법을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을, 행정학을 전공했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걸 알고 있는데 내란 이행 선동죄라는 거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무혐의입니다. 다음 9월 16일 정도 그해 9월 달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국가보안법은 이 낡은 거다. 이 낡은 국가보안법은 이제는 칼집에 넣어가지고 박물관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집권당인 여루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그해 10월 4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가져요. 여러분이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잘 이해 안 가시죠? 이거 뭔가 하면 간첩을 잡는 법이에요. 간첩만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해당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간첩 잡는 법인데 소위 말해서 우리 국군은 전방에서 나라 지키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법으로서는 국가보안법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과 국군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양대 축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폐기하겠다. 간첩만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난파간첩과 발전하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분이 그것들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2004년도 10월 4일 날 시청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주최한 저도, 주관한 저도 놀랐으니까. 한 30만 명이 서울시청 광장뿐만 아니라 태평로, 독수공 그 담 저쪽까지 전부 꽉 찼어요. 서울시청 지하철은 사람이 압사된다 해가지고 서지도 않고 바이패스 시키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이제 사수했는데, 지금 또 모르겠어요. 이분이 물론 자기 공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국가보안법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 폐지하겠다. 이런 사람이, 골빈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여러분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8년도 이 MB 정권 들어가지고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초청 강연에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2005년도 7월 15일 날 저희들이 메가더 동상 지키기 기자회견을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에 가서 했는데, 저는 가서 한 30명 기자회견 안에 몇 사람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가니까 한 시민들이 한 500여 명이 운집했더라고요. 근데 더욱 놀란 것은 거기에 강희남 목사, 후에 알려진 거지만 간첩입니다. 자유공원 안에 천막을 2동을 쳐놓고 높은 첨성대 같은 철탑을 쌓아놓고 거기다 고성능 마이크를 설치해서 메가더 동상 철거하자 이렇게 하고 외칩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때문에 적화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방해권 메가더 동상에 까부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69일 동안 그걸 하는 걸 노무현 정권은 그대에서 그 방치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면은 몰랐지, 알고서는 그냥 되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천 시민 여러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 메가더 동상은 인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시민들이 건축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더라고요. 2중 3중으로 격급했는데 예비역 대령들이 전투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날치기니까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30분 이내로 이걸 철거하지만은 우리가 철거하겠다. 우리가 무슨 그 동원력도 있지 공권력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철거하겠다 하니까 그 경찰 대표가 그래요. 한 2시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30분 내로 해라. 60분 동안은 방치해둔 당신들이 2시간 더 준다 해서 그거 하겠냐? 안다, 못 믿는다. 그래서 결국은 10분 만에 이 사람들 뒤로 다 도망치고 해서 메가더 동상을 지켜준 겁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런지 말이면 제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정말 한국에서 촛불 집회하면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뭐하고 메가더 동상 까부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이런 단체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가더 동상 사수한 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었다. 미국 사람들이 저거 코리안 이렇게 하면서 나쁜 놈, 대언방도하는 놈들,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디 가나 그렇게 하니까 눈총을 주니까 그거 했는데 메가더 동상 사수하고 나서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슴 펴고 다니느라 그 감사한 뜻에서 제가 이제 2008년도 10월 달에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2008년도 5월 2일부터 강우병 거짓선동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청 앞이 완전히 불바다였어요. 경찰차가 170여 대. 우리 경찰 전유경에 한 500여 명의 중경상을 입어가지고 입원했는데 전부 경찰병원에 베드가 모자라서 일반 병원으로 나눠서 했어요. 이건 완전히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침 유신이나 부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니까 이놈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 10일 날은 2008년도 6월 10일 날은 60항쟁하는 60항쟁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시청학 항쟁에 100만을 동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100만을 동원했는데 100만은 결국은 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건 놔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나서서 오후 6시까지 100만 동원한다는데 제가 오후 3시에 시청학 광장을 사수했어요. 지켰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와서 장악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빙빙 돌아서 이제 퇴거하고 다시 말하면 100만 인파가 몰렸다고 우리 때문에 불불이 휘어져가지고 이제 촛불 집회에 정말 예봉을 꺾게 된 거죠. 그게 그대로 놔뒀더라면 청와대가 지금 좀 그때 당시에 이미 무너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노무현이 대통령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국민장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자살한 사람은 국민장까지 지내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헌화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헌화 분향소도 있고 근데 다 끝나고 났는데도 서울 덕수궁 앞에 시청 앞에다 또 분향소를 차려놓고 이게 강업병 선동에 주도해가지고 조계상을 거기에 이렇게 피신했던 사람들, 도망쳤던 사람들이 그걸 주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경찰이 1차 그걸 철거하려고 했더니 그게 또 철거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여러분은 알겠지만 덕수궁은 우리 고궁이 있고 외국 관광객들 오고 서울의 얼굴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이상한 걸 갖다가 놓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분양하는 거 아니라
소위 정부를 타도하겠다. 이명박 MB를 타도하겠다. 살인마 이명박 타도하는 플래카드 걸어놓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당해 9년도죠. 9년도 6월 24일 날 우리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이 젊은이가 많지도 않아요. 특공대로 조직해가지고 한 16명이 아침 새벽 5시 반에 집결을 해가지고 40분의 작전을 개시했는데 불과 내가 5분 내에 사람 다치지만 사람 그때 없을 때예요. 기둥만 천막 기둥만이도 그냥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기둥만 내려앉고 철수하라 하는데 5분을 줬는데 4분 만에 하고 철수했어요. 다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박수 치려면 힘차게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많이 다쳤다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기물도 파손됐다는데 나중에 그거 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나서서 현장 주의에 따라서 저를 검찰에 고발하고 했는데 제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저한테 100만 원 벌금 일방적으로 했다 해서 벌금 100만 원. 근데 판사가 500만 원을 벌금형 때렸어요. 제가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제가 그 TV조선에서 나오는 거기서도 보니까 야 서정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과격하고 완전히 그 괴물 같은 사람이다. 정말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군대는 부하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부하가 한 일에 대해서는 주의관이 항상 성패에 대한 책임은 주의관만이 지는 거다. 국민행동본부의 애국기동단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지는 거다. 유감스럽지만은 당일 현장에는 내가 없었다. 그게 방송을 주고 나니까 그동안에 많이 본인들도 일반 시민들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그거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 2010년도 3월 20일 천안함 폭침되고 나서 우리가 그걸 규탄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하고 다음 5월 30일 날은 통합진보당 또는 옛날 민노당이죠. 해체 청원서를 저희들이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왜 법원에 제출 안 하고 법무부에 하나 하면 시민단체가 해산 청원하는 권한이 없어요. 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30일 날 대한민국 생명선 NLL 포기운모 규탄 집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게 되고요. 곧 이어서 12월 5일 날 얼마 안 됐죠. 노무현 김정일 역적 모의 폭로 및 대한옥 전문 공개 촉구 국민대회를 부산역 광장에서 가집니다. 잠시 제가 대한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영상 좀 준비해 주십시오. 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이지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LL은 우리 해군이 더 이상 북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작전 금지선에 불과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걸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이 편지는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에서 NLL을 지키다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의 어머님이 하늘에 붙인 편지입니다. 내 아들아,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 아들아, 잘 지내고
오늘도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불러본단다. 네가 너무나 아파했기에 쓰리고 점이 오는 가슴 가눌 길이 없구나.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눈뜨고는 볼 수 없었고 성한 대라고는 머리하고 왼손뿐이었어. 22개나 되는 링거줄에 의지하고 수많은 기계들 3일 만에 죽었다가 심폐기능 소생술로 살아났다고 하더라. 한 달 돼가면서 의식을 찾은 내 아들. 파편 때문에 대장은 망가졌고 소증은 7군데 꿰매고 배는 오픈시켜 반창고를 붙여놨고 허리는 끊어졌고 여기저기 파편 조각들이 상처를 내고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들어있다. 뱃속에는 파편 조각이가 100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 깨어나면서 찾아오는 고통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입을 벌리면서 통증을 호소하니까 입술이 찢어졌다. 날마다 떨어지는 저혈압, 수없이 수혈해도 혈소판은 떨어지고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한다. 교전 때 입은 충격일까? 총알이 날아오고 죽은 대장님이 달려든다고 한다. 한충에 시달리며 눈이 빨갛게 부어 잠 못 들고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 내 손을 잡고 울부짖는다. 이 힘든 통증을 어이해야 할지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아들, 안쓰럽고 불쌍하고 처참했다. 다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왼손으로 엉덩이 쪽을 만지면서 그 느낀다. 엄마! 내 다리가 어디로 갔어? 저리고 아프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너와 우리 가족 피눈물을 토했다. 네가 왜 총 맞고 병원에 누워있어야 하냐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너는 물만 한 모금 삼켜도 장출혈이 심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 무섭다고 했다. 긴 밤을 꼼짝도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우는 아들. 뼈에 사무치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아프고 싶었다. 2003년 6월 11일 기다리던 아들의 제대 날이다. 대문을 열고 엄마 나왔어!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것만 같다. 문도 열어보고 대문 밖에 나가 서성거린다.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남편을 붙들고 왜 동혁이는 오지 않느냐고 미친 사람처럼 몽롱하고 그랬다.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던 아들.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장학금마다 공부한 아들이다. 내 아들의 흔적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본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해군이 보이면 눈이 번쩍인다.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동료가 세상에 태어나 피워보지도 못하고 너는 가버렸지만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엄마의 분심보다도 사랑했다. 반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에 대한 연민일까? 오늘도 내 아들에 대한 그림으로 하루해가 저문다. 총소리, 전쟁 없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 글을 엄마가 하늘나라에 붙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로. 바다의 휴전선이에요. 이것을 영토선이 아니다. 이걸 포기하는
노무현 세력들의 노무현 잔당들의 그 역적 모의를 생각하면은 정말 자라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연평해전에서 중요한 해전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제1차 연평해전은 1999년도 6월 15일 날 있었어요. 그때는 당시 합참무장이 김준호 장군이 있었는데 참 용감하게 주의를 잘했습니다. 북한 서로 저 사람들 먼저 공격해 오니까 우리 해군이 응사해가지고 북한 함대를 경비정을 하나 격침시키고 하나는 반파시키고 나머지 4, 5척은 완전히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구사일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휴전 이후의 정규전으로서는 우리 해군 함대가 북한 함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정말 통쾌하게 격파했던 그런 날도 있었다. 우리가 만날 다음만 있은 적은 아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2002년 6월 29일 날 연평해전에서는 우리 잠수리호가 거기서 이제 격침됩니다. 침몰됩니다. 그때 이제 전사한 박동혁 어머니가 병상에 있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쓴 편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편집하면서 원래는 훌로 하게 되면 한 20여 번이 넘어요. 근데 이런 그 행사장에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한 줄 읽고는 손을 꺼내서 눈물 닦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행동본부 회원 중에 아나운서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민 아나운서한테 제가 부탁했죠. 이걸 어떻게 우리만 볼 것 아니라 국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것이 20분짜리를 줄이고 해서 5분 내로 하라는데 한 6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그 이정민 아나운서하고 이광자라고 또 그 KBS에서 이름 날렸죠. 당시에는 유명한 유명한 성우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청과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했는데 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걸 조금 더 CD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복사해서 교육용으로 쓸 테니까 좀 보내달라. 그래서 만약 여기 우리 학장님과 지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복심이 이제 2010년 3월 26일 날 우리 천안함에서 한 46명이 장병이 이제 전사합니다. 여러분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한 20분 내로 줄여서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 11월 23일 날 연평도 폭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폭격도 참 그렇습니다. 천안함 폭침에서 46명이나 떼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우리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기도 제가 어디 강연한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이건 군대가 왜 존재하느냐. TV에서 나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전쟁하자는 말입니까?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해요. 전쟁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적당한 응징을 했더라면 연평도 폭격이 없을 거 아니냐. 이놈들이 얕보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야보고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폭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희들 장거리 미사일 세계 여론이 유엔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사하는 거 보십시오. 언제 서울을 하루아침에 서울 점령할 수도 있고 서해 오도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저 군 출신이지만 현재 우리가 맞다들으면 지금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쟤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 대통령을 똑바른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국민의 재산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확실히 이번 12월 19일 날 뽑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결론에서 얘기할 걸 지금 시간 관계상 20분 내로 제가 이제 한 10여 분 내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얼만큼 됐나면 그 대화력을 공개하는데 지금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쟤들은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들은 친북 종북 세력들은 더 활개를 치고 다녀요. 간첩이 더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간첩 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화록을 이건 역정모인데 이 대화록을 청와대가 대통령도 봤어요. 왜 공개 안 합니까? 대통령도 봤는데 거기 옆에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이나 여러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중에서 핵심 요점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역정모이라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펴낸 역정모의라는 책에 들어가면은 그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이게 빨리빨리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3일 날 평양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화 내용을 그 대통령하고 옆에서 몇 사람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품격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화가 나고 창피해서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아래 노무현의 그 발언 제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안정과 국익을 민족 반역 집단의 수괴에게 갖다 바치려고 애쓰는 반역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여기서 반역자라는 것은 노무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이 지금 김정일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넘기고 가겠어요. 위원장께서는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대한민국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 나라는 첫째 미국이 꼽혔고 여론조사 한국민들의 여론조사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에는 상상할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자주애교와 민족 공조를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하고 이렇게 김정일한테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2군은 미국이 전쟁하자는 계획인데 내가 반대해서 막았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동영상 보셨죠? 남한에선 NLL을 아직도 영토선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정일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김정일이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뭘 많이 이렇게 1조 원 가까이 북한에 돈을 보내준다 하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고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정일이 오히려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우리 노면 씨가 얘기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대통령이 근데 이런 잔당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 잔당들이 지금 활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고 우리의 신문 광고를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에 있는 분들도 좀 더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11월 22일부터 한 달도 안 됐죠. 불과 한 달간 22회 신문 광고를 했어요. 왜 그러냐? 방송이나 언론에서 한 줄도 안 써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광고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화록은 반드시 19일날 대선 끝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하도록 여러분 여기 있는 안성시민 여러분들도 뭐 청와대에다 전화도 하고 빨리 대화록 공개해라. 공개하지 않고 하니까 얘들이 미사일도 반대로 발사하고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 때도 얼마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전당 갈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전당 갈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 뒤에 조금 전에 들렸습니까? 안 들렸죠?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가시게 되면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대화록 전문을 빨리 공개하셔야 됩니다. 19일 되기 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정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조금 앞서 있는 걸로 돼 있지만은 상당히 이태로워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종북 잔당들, 이 역적모에 가담했던 잔당들 반드시 대화록을 공개함으로 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지금은 오히려 간첩이 더 큰 소리치고 우리가 오히려 숨어서 이렇게 목소리도 적게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어떤 대화록을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종북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어르신들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절대 짐이 되는 빚만 지어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때는 먹을 거 없어서 여기 시골 사람 저 엿장사들이 이렇게 가해지를 이렇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삽니다. 그래서 머리를 시골 분들은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에서 쌀을 팔고 정말 사고 그리고 연맹에 갔어요. 그리고 쥐 잡는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안 여러분이 여기 밍크 입고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밍크가 아니고 쥐를 잡아가지고 쥐털 그걸 갖다가
밍크식으로 해서 외국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코리안 밍크라 합니다. 그게 쥐털이에요. 그래 하면서 우리 간호원들, 어린 간호원들, 지금 할머니가 다 되셨지만 이런 분들의 희생, 강부들의 희생, 나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어르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자 하는 것으로 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에 맞추려는 게 힘드네. 우리나라에 애국자들이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동본부에 실제로 행동을 하시는 어른 별로 많으시지 않고 선봉에 서셔서 우리나라를 정말 우국청정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과연 우리가 뭘 물려줄 건가를 제일 선봉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조 선생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